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다다 시즌3 2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맹활약하신 조홍철은 가셨고요. 예. 고정 멤버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아닙니다. 부자 뗐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우리 녹화한 날이 21일인데 오늘 사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예. 하기로 했는데 무산됐다면서요. 네, 정말 미치겠습니다. 무산됐습니다. 네. 무산된 이유는 뭐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나요? 이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이 자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는 사당을 다 합의시켜서 가려고 하는 게 원내의 목표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안 튀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인가요부터 이제 구분 좀 해서 대응하자. 구분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3당이라도 합의가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머지 3당을 조율하는 문제가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1대1이니까 이건 나 싫어. 그래 이거 그럼 우리가 이거 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 좀 만들 수 있는 합의가 야 네가 그거 만들어주면 우린 이거 안 해.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거를 다 조정하는 것은 정말 아주 거의 예술 작품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렵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곧 잡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못 잡고 있고 추경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죠. 네. 못 나가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 다른 당은 차치하더라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예요. 그래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하러 갔는데 그것도 안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당은 그래도 또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리 인사도 안 받았는데 강경화 장관이죠. 네. 강경화 외무부 장관 인사를 어떻게 받냐? 그냥 이럴 땐 웃지요. 그냥 더 이야기가 안 돼. 그게 앞으로 그럼 다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진짜로 진짜 야당 안 해보셨나 봐. 난 야당 정말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해보신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너무 어설프시죠 싸우시는 게. 너무 그 싸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냥 안 되는데 난 싫은데 이게 그게 왕자에서 쫓겨난 패서자들이 주로 보이는 행태잖아요. 그냥 나 싫어. 나 안 가. 나 아는데 왜 그러면 난 그냥 저거 사과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약간 이제 발목이 잡혀 내가 볼 때. 어제 운영위원회 그렇게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운영위원장이 정우택인데 정우택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를 열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동의를 얻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우리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동의 얻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비민주적인 과정을 습관적으로 몸에 배워서 그냥 이제 싫어 안 돼 이거 추경은 추경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가뭄 예를 들면 일자리 이렇게 가뭄 야당이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가뭄에 대한 대책도 하고 또 그것도 추경에 일부 반영하겠다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있는데 또 그럼 정말 나는 제가 지역구가 충남 아산이잖아요. 정말 어르신들 농민들 진짜 본인들 목이 바짝바짝 타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걸 알면 추경은 추경대로 그렇죠. 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또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대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하고 더 발표했으니까 우리 또 안 하고 그냥 안 할 명분만 자꾸 만들어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은 더더욱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70%를 넘었고 99%였어요.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민주당 자체 지지율이. 네. 저는 우리 당도 99%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99%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었었는데 추경안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약간 저장적으로 변했습니다. 좋으네요. 예, 김동철 원내대표가 일자리 문제 절박성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이러고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향해 가지고 또 어차피 민주당 합칠 것이다.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에서 발끈하고 그러다가 뺨 맞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국민의당 쪽에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홍준표 전 도지사뿐만이 아니고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 이야기 꺼내는 야당 의원도 있어요. 지난주였나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 거죠. 이철우 네,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의원이. 그래서 정말 이게 참 정말 답답한 걸 그리고 저기 홍준표 이제 후보자잖아요. 당대표 후보자로 아예 나섰는데 그분은 자기가 지난번에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렇죠. 막말해서. 네,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연장선상으로 계속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당의 의원들이나 또는 그 당의 당원들은 야 지난번 지지율만큼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10%도 안 되거나 10% 이 언저리 선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 20% 정도 얻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빨리 복구하자라는 마음 자세로 다른 거는 다 안 한다. 그렇게 한 원내는 그렇게 그쪽에선 진행을 하고 또 국민들을 향해서 막말 던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 간다.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진짜 한번 국민들이 크게 한번 평가해서 정리를 안 하면 이 문제 저도 정말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정치가. 그게 소수 결집 전략이죠. 뭐. 그래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 그때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요 참여정부 때 그때 뭐런 얘기했냐면 야당은 경제 잘 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은 돼 있지만 언제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줄줄이 남았습니다. 지금 김상곤 후보자부터 해가지고 또 뭐 국방부 장관도 남아 있고요. 환경부 장관 청문회도 남아 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도 남아 있고 뭐 국세청장 남아 있는데 야당이 엄청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몇 명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 후보자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청문회를 하기 전까지는요 대부분 야당이나 언론이 검증하거나 또는 의혹을 부풀리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는 시점부터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 가령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도 처음에는 어떻게 무슨 땡땡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어 재벌개혁 한다는 사람이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제 와이프가 네. 암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해 주신 지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걸 빌미로 그런 이유로 또 뭐 위장전입이다 이런 이유로 또 야당은 막 계속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동의하셨던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원내 대변인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사실로 확인 안 된 여러 가지들을 미리 좀 제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 앞뒤가 자초지종을 저희가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또 그분들의 문제는 되게 이런 것들이 정책 검증이면 저희한테 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문제를 또 생각해 보세요. 이동영 작가의 개인적 문제를 내가 설명한다고 이게 설명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동영 작가의 문제를 본인이 설명해야지. 제 문제는 저도 못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강훈식 원내 대변인께서 네. 너무나 훌륭한 대변인이세요. 그게 이렇게 지난 우리가 야당 시절에 보면 여당이 그렇게 잘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우택 의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구새누리당이 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여당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후보자의 고독한 대응? 결국 그거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내정자가 이제는 위원장인데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죠. 청문회 때 진솔하게. 그리고 그 총리님 이낙연 총리도 잘했죠.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정할 건 딱 인정하고 진솔하게 답하고 그래서 후보의 고독한 시간들이죠. 순간순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경환 후보자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보면서도 그분이 결론은 아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5년 동안 한없이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장점 또 뭐 아쉬운 지점도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추천은 뭐 청와대에서 했죠. 하지만 결론은 본인이 내시는 거예요. 네. 즉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임명받은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은 누가 옆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의 현실적인 한계를 차지해 두더라도 그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출마 전에 나는 왜 출마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왜 출마해야 되는가? 내가 그만큼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거든요. 근데 장관 같은 자리는 특히 이제 뭐 국회의원 출신들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소명의식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좀 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관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그런 시간을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임은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독한 결단이라고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가지 않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역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청문회 가서 또 한 번 불거질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의미에서 지금 의혹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의원 말처럼 청문회 가서 이낙연처럼 그렇죠. 예, 김상조처럼 김상조처럼. 잘 대응하면 또 국민들의 지지를 또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우리가 앞서서 광고 듣기 전에 이제 청문회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 청와대가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은 뭔지. 이게 참여정부 때 구성이 됐었어요. 네. 근데 참여정부 때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일 때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무총장이라 바빠서 저희 정책위원회는 교수님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넓었어요.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관련된 수석이 다 들어오고 거기에 시민단체 몇 분을 모셔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짜 경황이 없어서 이걸 구성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비서실장도 하시고 민정수석도 하시고 시민사회 수석도 하시고 너무 국정을 잘 알아서 너무 빨리 적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분이 대통령이었던 줄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겨우 한 달 지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한 달하고 이제 보름 조금 돼가잖아요. 예, 그래서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런 인사 검증을 위한 꼼꼼한 시스템 못 만들었던 거고요. 일단 비서실장이 위원장입니다. 예, 위원장이고 정무수석, 인사수석, 그다음에 국민소통수석 그렇게 해서 관련된 수석과 비서관들이 들어가서 이제 꼼꼼하게 검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추천을 다 받고 추천을 받은 다음 2, 3배수로 압축해서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드리고 이제 본격적인 검증을 2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좋아지겠죠. 그러면은 이 인사추천위원회는 장관급뿐만 아니고 뭐 차관이나 뭐 공기업 사장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는 다르지만, 네. 청문회가 있는 분들은 좀 더 강도가 세겠죠. 그러나 청문회가 없는 분들도 언론이 호시탐탐 사실은 뭐랄까, 검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또 언론의 역할이니까요. 예, 그거는 해야 되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그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했던 여러 가지 발언들 갖고 보수 언론을 중심 또 특히 야당에서 엄청나게 그것도 흔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외교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아주 원론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호들갑 떨 필요가 없다 또 이렇게 또 주장하더라고요. 근데 미국이 그런 반응이었어요. 우리 언론이 거꾸로 미국 측 관계자에게 가서 그거 문제 있지 않냐 막 이렇게 물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뭐 그게 개인의 의견이다. 한국 정부의 입장이 아닌데 왜 그러냐. 그건 한국 정부 가서 물어봐라 이랬다는 거거든요. 또 문정인 특보가 이거 뭐 지금 국가에서 녹을 먹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가 한마디로 세금 축내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 조언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조언할 수 근데 있고. 그렇더라도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과연 이런 소신 있는 발언이 적절한가? 이게 조율된 것인가 하는 문제 제기는 가능하겠죠. 근데 오늘 박지원 의원인가요? 이야기했잖아요. 실드 쳐줬죠. 본인이 뭐 내가 틀렸다. 내용은 맞는데 시기가 틀렸다라고 했던데 내용도 맞고 시기도 적절했다.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의 한편의 예고편을 본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전 생각하기에 관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령 우리가 한번 생각 바꿔서 일본에서 총리의 특보가 와서 한일 간의 관계 이렇게 가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럼 네 생각이구나. 이렇게 담대하게 대응해 주는 게 옳은 자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일본에서 이런 말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난리가 났다 막 이렇게 몰아치면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의 제대로 역할이 있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미국은 그런 의미를 보면 되게 담대하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 개인의 의견이고 그 사람이 그런 어드바이서니까 그런 어드바이스를 했을 거라고 본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 여러 가지 결정 중에 하나의 원 오브 댐으로 이 이야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좀 합리적인 이야기인 것이지 이것으로 너무 크게 말하는 것 자체 마치 당장 이것저것이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말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미국에서 이거를 더 어떤 의미로 보면 협상에 그걸로 이용해야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서 생각한다면 오히려 좀 더 진지하게 이 과정을 좀 보고 오히려 좀 소프트하게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흔들기 소재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연합뉴스에서 오보를 해가지고. 저 오보에 낚일 뻔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왜 낚일 뻔한가요? 연합뉴스에서 이렇게 쓰고 다른 언론사에서 그대로 다 받았어. 다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인 줄 알아서 트럼프 경로권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런데 제가 원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익스프레스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관해서 표현했다. 정도인데 이걸 경로했다고. 그러니까 경로라는 단어를 또 어디서 끌고 와. 이명박 대통령만 경로하는 줄 알았더만. 근데 이것도 받아 쓰는 기사도 문제인데 이걸 확인하지 않고 받아 썼다는 것. 이거는 언론의 책무를 지금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어요. 네. 예. YTN 사장은 지금 공석이어서 서로 임명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연합뉴스는 어떻게 되지? 연합뉴스. 아니, 사실만 말해버린다 저는. 네. 그래요. 예, 그리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CBS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단독 인터뷰 했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들도 가장 궁금했던 게 그런 것 같아요. 문정인 교수의 이야기 이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 관계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 그 원비어 씨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 때문에 한국과 북한 관계 또 북한과 미국 관계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이 질문이 대통령하고 대담에서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이 질문이 당연히 나왔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CBS 앵커가 물었고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위로의 말씀 드리고 이거는 당연히 북한이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고 또 북한이 가혹한 대우가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측한다. 또 강력하게 규탄한다. 이렇게 좀 강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아니 저는 늘 제가 학생운동 한 거 맞고요. 79 학번인데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민주화 운동을 해왔어요. 너무 갑자기 확 그렇게 안 봤어요. 저는. 어머 어떡해요. 그 말씀 왜 하셨어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과정에서 저희가 투옥도 되고 고문도 당하고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때 늘 빌미가 된 게 북한의 존재라 우리 세대는 솔까말 북한에 대해서 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때 학생운동한 우리들은 물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저는요 북한에 대해서 이건 그냥 진짜 갑자기 아줌마적 시각에서 얘기하면 보수 정권 때는
뭐 이런저런 일들 터지면서 보수 정권에게 유리한 국면을 늘 조성해주고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늘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어렵게 만들잖아요. 참여정부 들어서도 얼마 안 있다가 북핵 실험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지금 미사일 도발을 5번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 내가 만약에 이 대학생의 엄마라도 분노하지 그럼 않겠어요. 분노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분노하는 건 예.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통령 어디 그런 것 같아요. 확실하게 북한에 대한 책임은 묻고 네. 그러나 대화는 필요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재와 압박만으로는 북핵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그런 메시지도 의미가 있지만 이게 실제로 아까 그 박지원 대표가 이야기한 예고편 그다음에 이 한 편의 드라마 이게 이제 저는 시작됐다고 봐요. 정상회담은 이미 시작됐다. CBS 메시지가 그 시작이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도 누구 만나면 검색하고 만나잖아. 그렇죠. 검색하고 그렇죠. 이동영 작가 요즘에 무슨 말하지 이렇게 하면 검색하고 만나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아요. CBS에 딱 메시지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하고 이제 그렇죠. 만나기 전에 자 무슨 말 하는지 대통령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 그래?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입장 타임즈가 말한 네고시에이터가 이제 협상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이 시작됐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의 메시지를 먼저 줘서 야 김정은에 대해서 트럼프하고 나는 생각이 같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 이 문제를 끌어가야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여기서 난 전혀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오히려 그렇죠. 서로 상대편의 약점을 갖고 오려고 할 것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대통령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있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동질성을 부여하면서 네고시에이터로서의 협상가로서의 협상을 한 발 한 발 끌고 나가고 여기서 한미동맹 즉 미국에 대해서 동일한 입장을 끌어내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같다라고 하면서 북한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주 요 대목이 저는 좋은 것 같았어요. 그 CBS 앵커가 이렇게 묻잖아요. 트럼프가 김정은을 핵무기를 가진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대통령도 김정은이 미쳤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묻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 대답이 참 진짜 우문현답이었어요. 김정은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말은 좀 전에 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도 또 한 면에서는 김정은과 함께 햄버거를 먹으며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냐. 김정은과 대화를 할 수 있다면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는데 트럼프가 나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갔다. 이렇게 답해요. 그러니까 되게 지혜로우세요. 예상 질문지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딱 그 대답을 하신 걸까요? 근데 미국은 예상 질문지가 없어요. 없어요. 안 준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방송 환경이 많이 다르죠. 야. 그러니까 진짜 리얼로 이렇게 하는 건데. 야, 그러면 대통령이 진짜 품격 있고 순간적으로 잘 대처하셨네요. 지혜로우신 저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대목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건 이런 대목인데 어떻게 비합리적인 정권 예. 지도자와 무릎을 맞대고 대화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그 예전에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모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니까 처음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그 밤에 위성에서 찍은 사진으로 쫙 내려보니까 북한은 깜깜하고 남한은 환하고 근데 여기다가 뭘 더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쪽의 프레젠테이션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볼 때 아까 말한 비합리적인 정권하고 무릎 맞댈 수 있냐 대통령이 뭐라고 답변하면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제재와 압박했는데 북핵 문제 해결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화의 수단을 딱 규정하고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찾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예. 그 대통령이 핵과 미사일로 뻥을 치지만 이 말 진짜 하셨을까요? 원문을 제가 못 봐서. 뻥 치지만. 뻥을 영어로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빅 라이. 근데 뭐 아까 강훈식 의원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협상의 드라마가 시작됐다고. 네. 예전에 그 베트남 파병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차지철 시켜서 일부러 반대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네. 협상의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사실 그거는 네. 미국에서 많이 얻어내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CBS 인터뷰하는 것 또 문정인 특보가 가서 이야기한 것 그것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제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문정인 특보가 계속해서 내 소신이다. 협상은 주고받는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요. 미국에서는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그냥 우리 국내 언론만 아직까지 이 바뀐 환경을 독해 못 하시는 게 아닌가. 아, 또 우리 언론 얘기하니까 또 내가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봐가지고 예. 모 신문에서 노무현 문재인 미국에 간 적 없다고 무슨 말이야 그게? 그걸로 까더라고. 외교적 능력 없다고. 그건 뭔 말이야? 그래, 전두환도 뭐 미국에서 군사교육 받고 이랬는데, 미국에 간 적 없는 대통령 두 사람 이러면서.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그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대통령의 지지율은 계속 올라가고, 흠잡을 것은 별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지 않나. 이거 사설에서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그게 별로 그냥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뭔 말인데? 이 정도 반응. 네, 그럼 뭐 제가 신경 안 써도 안 써도. 네.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 하면은 지지율은 더 올라갈 것처럼 보이는데 한미 정상회담 가면서 야당 보고도 같이 가자 이런 했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 같이 가자고 했죠. 정말 우리 정말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외교와 안보의 초당적 협력이다. 네. 이제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진짜로. 네. 진짜 같이 가자고 오히려 청와대에서 먼저 제안이 왔고 여당 대표로서는 야당원들 지도부를 만나서 그런 부탁을 드렸어요. 같이 가자고. 그랬더니 처음에 갈 것 같이 한 야당도 있고 처음부터 안 간다는 야당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 안 가는 거죠? 다 안 가는 거죠. 다 안 가는 거고 외교와 안보의 초당적 협력 두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셔야 돼요.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거 말하지 말고. 세 번째 어제는 이제 강경화 후보자가 이제 그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방문해서 인사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대충 한미 정상회담 준비 정도를 들었는데 강경화 후보자란다. 강경화 장관은 굉장히 실무형 장관님이시던데요. 구체적으로 본인이 A씨, B씨랑 통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 B씨 연락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계속 전화해 보겠다. 이게 예전 장관님들한테 볼 수 없는 모습이야. 예전 장관님들은 전화 연결해서 연락 뭐 이렇게 해줘 이게 아니라 본인이 그냥 전화하시는 거예요. 그게 직접. 이제 그렇죠. 네, 굉장히 뭐 이게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애매하지만 기억도 잘 안 나 영어로 하셔갖고. 근데 아무튼 그 A씨, B씨랑 통화를 했는데 실무적인 걸 딱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딱 처음부터 끝까지가 완벽하게 짜지는 그림으로 만들어서 저희가 대통령님을 모시겠습니다라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딱 그 좋네요. 사석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신뢰가고 기대감이 좋네요. 간다. 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강원식 민주당 원내대변인님 네. 수행 안 하십니까? 어디요? 한미 정상회담. 가고 싶다, 그죠? 엄청 가고 싶어. 안 가는 걸로. 네. 못 가는 걸로. 못 가는 걸로. 안 가는 게 아니고. 뒤소 위원장님도 따라가죠. 미국에서 한 수 가르쳐줘요. SNS는 이렇게 하는 거다. 아, 근데 그것도 저 역시 너무 바빠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일로 바빠서 네. 못 안 가는 걸로. 못 가는 걸로? 못 가는 못 가는 걸로. 걸로. 알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한미 동맹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보수정당,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 또 보수 언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미국이 하라면 뭐든지 받아들여라. 그게 한미동맹의 지름길이다. 그게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게 같아요. 미국도 별로 안 좋아하는 생각이에요. 미국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이거 보세요.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보면 아이한테 막 사랑을 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아이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럼 부모와 자식 관계 바뀌잖아요. 모든 관계는 일정 시점이 되면 상호 관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방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정말 그 위대한 국민들 덕분에 지금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니에요? 보수의 언어로 하면. 그러면 관계는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요한 동맹인데 그게 그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고 뭐 정권의 성격에 따라 바뀌는 거고 뭐 양국의 그 힘의 균형에 따라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이잖아요. 그럼 그에 걸맞는 외교 패러다임으로 가는 게 맞지. 그냥 60년대 그 외교 패러다임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과거의 그 냉전식 한미 동맹의 동굴에서
예. 벗어나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확한 표현 맹목적. 예. 과거에는 이제 맹목적. 우리 그리고 뭐 생각해 보면 그랬던 어르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뭐 이거 정말 이게 중공군한테 다 당하게 생겼는데 미국이 나타나갖고 구해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르신의 마음은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관점으로 지금 2017년에 한미 관계를 우리가 설정을 하면 우리 자식들의 미래는 정말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갑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있었는데 김종대 네, 네. 정의당 의원이 여러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이야기로 합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그 스케폴로티 주한미사령관 업어줬잖아요. 난리가 났답니다. 스케폴로티가 앞으로 한국 정치인들하고 일정 잡지 말라고. 이런 무례한 경우가 어디 있냐고. 충격받았답니다. 충격받았고 다음날 그 김무성이 워싱턴 가서 큰절 했지 않습니까? 큰절하고 새똥 닦아주고 울고 막 이랬던 거. 이것도 동맹 정책의 걸림돌이라고 미국에서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니퍼트 앞에서 부채 춤추고 이런 것들 또 업어주고 이런 것들. 이게 국가 대 국가 관계는 논쟁도 있고 이익 차이도 있는 것인데 교주처럼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니까 오히려 미국에서 거부하고 부담감 느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 TV조선인가 채널A 그 여자 앵커하고 우리 주한미 대사가 인터뷰하는 거 떠다녔잖아요. 거기서 보면 계속해서 앵커가 좀 이렇게 한미 관계에 대해서 좀 뭐라 그래야 돼? 일방적으로 가야 되지 않냐, 문재인 후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데 대사가 그래요. 너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이다. 이런 요지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과거의 동굴에서 빨리 벗어나오셔서 그 맹목적 한미 관계 이제 없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잠깐 있으면서 그 미국 의회에 있는 보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국에서 국회의원들 오면 사진 찍고 그냥 날씨 어떠냐고 건강 어떠냐고 이런 걸 왜 물어보냐는 거야. 자기 의원도 굉장히 바쁜데 핵심적인 포인트만 잠깐 서갖고 메시지만 딱 전달하면 되지. 서로 우리가 이런 거 필요하다. 너희들 이렇게 협조하겠다. 이런 것들을 기다렸는데 와서 일본 사진 찍고 날씨가 어떻고 건강이 어떠냐 뭐 이런 이야기 한참 하다가 자기네들은 시간을 금쪽같이 나누어서 의회 활동에 쓰는 사람들인데 그런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남는다는 거예요. 한국 정치인들이 와서 미국 오면.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제가 그래서 아까 강경화 우리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 완전히 실무 모드잖아요. 좋아요. 누구랑 만나서 누구랑 어떻게 끝날 건지 자기가 통화하고 있다는데 내가 그 짧은 그 대화에서 정말 우리도 이제 실리적인 외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에 도움되는 외교를 할 때가 된 거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좀 그런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줘서 좀 새로운 선례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그 빌 게이츠가 이명박하고 악수할 때는 한 손을 주머니에 넣고 악수했는데 DJ하고 악수할 때는 깍듯이 두 손으로 했던 그런 장면도 생각이 나는데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보고 끝낼까요? 지금 비례대표인 민주당 문미영 의원 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겸직이 안 되는 모양이죠? 예, 그만두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수혁 전 대사. 와, 진짜 잘 됐어요. 이수혁 전 대사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되셔서 다음 주에 진짜가 나타났다에 모셔야죠. 그래야 됩니까? 근데 서당캐 뺏기지 않게. 먼저? 네. 저는 좀 아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왜 아쉽냐면 이게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강경화 후보자를 검증하면서 인사청문회 하면서 외교 전문가가 없었어요. 사실은 이수혁 이 의원이 지금 이제 의원이 되셨죠. 의원이 만약에 청문회에 있었으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어. 잘 모르심 자꾸 능력, 역량 이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외교 아세요? 그냥 상황 다 끝나는 거였어. 이 방향을 니들이 알아. 제가 또 해봐서 아는데 그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쉽다고 우리는 나는 갑자기. 그게 아쉽다는 거야. 조금 한 2주 전만 이렇게 좀 먼저 오셨으면 그냥 한마디로 자질 역량 문제 평가할 게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조금 늦게 오셨어. 조금 늦게 오셨어. 이제 와서 말씀드립니다만 사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이수혁 대사를 영입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수혁 대사도 나름 기대가 있었는데
이제 김종인 대표가 오면서 뒤로 많이 밀렸잖아요. 그래서 네. 본인은 조금 섭섭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본인이 이제 국회에 오시면 이제 영향을 발휘하시면 되죠. 또 네, 네. 남북 관계도 있고 또 한국하고 미국 관계도 있으니까 이분이 아니 뭐 이분보다 전문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요. 육자회담 수석 대표에서 하셨으니까 네. 오셔서 좀 제대로 해주시면 좋겠고 그 문명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옮긴 거는 자리를 또 청와대에서도 그만큼 과학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또 반증 아닐까요? 그분은 과학기술 보좌관 하면서 그 청와대 대통령 직속으로 생길 4차 산업혁명위원회 간사하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책을 맡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저같이 청와대나 이렇게 잘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니 국회의원 하다가 보좌관 이렇게 아니 근데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문미혁 의원의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맞죠. 어떤 의미로 보면 그게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그런데 아니 잠깐만. 근데 왜 이게 결단이냐면 왜 저의 반어법들을 계속 못 알아들어. 왜 결단이냐면 한 명의 의원의 역할보다 네. 나라 전체 산업을 바꾸는 그 결단을 본인을 희생해서 저는 했다는 측면이 있다고 봐요.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면 안 가는 게 맞아요. 내가 그냥 국회의원 더 할래 이럴 수도 있지만 나라를 위해서 본인이 한가를 던졌다고 전 보고요. 이 과정이 4차 산업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될 겁니다. 아마. 근데요, 지금 청와대는요, 그 전병헌 원내대표, 삼선 의원께서 정무수석이세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격식 파괴. 예, 백원우 재선 의원께서 맞네요. 민정 비서관이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시대에 맞는 적재적소의 인재 등용 같습니다. 아니 저는 뭐 그게 아니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네. 아, 근데 어쨌든 제안을 갔는데 받아들였다는 것 자체도 그렇죠. 예, 그게 예, 결단이라니까. 그렇죠. 결단이 그게 본인 입장에선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하겠다로 마음 먹은 거예요. 그럼 이제 문미혁 의원과 유영민 후보자가 이제 장관이 되면 네. 또 두 사람의 어떤 케미. 파트너십 케미 이런 것도 좀 눈여겨봐야겠네요. 근데 이제 약간 다르죠. 어. 그 과학기술 보좌관은 이게 오히려 과학기술 R&D나 이런 큰 틀의 아니 국가 4차 산업혁명 간사가 된다면서. 예,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그 지금 계획으로는 부위원장 중에 한 분이 미래부 장관이세요. 아, 그러니까 어쨌든 근데 예. 역할이 이제 미래부는 신성장 동력을 즉시 만들어내는 ICT 융합 강국으로 가는 그 핵심 역할을 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정말 이거 생각하면 열불이 나는데 김대중 노무현 시절 우리나라가 ICT 강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ICT 강국에서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는 시점에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거죠.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ICT 연장선상에서 뭘 해야 되냐? ICT 융합 강국이 돼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 콘텐츠. 그래서 소위 독일에서 얘기하는 인더스트리 4.0이 우리는 2008년에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ICT 융합 강국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ICT가 후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래부가 할 제일 중요한 역할은 바로 그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ICT 융합 강국으로 가는 거고요. 4차 산업혁명은 그 ICT 융합, 신성장 동력, 스마트 경제 그거를 한 파트로 하는 더 큰 사회 변혁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 뭐 이렇게 IT에 대한 인프라를 전체적으로 깔았고 그게 네.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완성된 거 고도화됐고. 아니겠습니까? 고도화됐고. 예. 제가 그 2005년 뭐 이때 일본에 갔었는데 아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에 왔는데 인터넷이 되는 집이 없어. 그렇죠. 한 번 신청하면 석 달 기다려야 돼요. 네. 이게 뭐야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 손정희 씨가 DJ를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면서 IT 문제를 끊임없이 언급했고 빌 게이츠도 마찬가지로 네. DJ한테 언급했는데 DJ가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정책에 반영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인 거죠.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걸 이어받아서 그렇죠. 고도화시키면서 콘텐츠화 접목시켰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꿈은 4차 산업혁명이 되려면요. 우리나라가 다 와이파이 프리존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정부 3기가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이거는 보수 정권은 절대로 이걸 못하는 못해요. 거죠. 왜 못하냐?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에 다 깐다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돈 벌어야 되니까. 저는 지난주에 어쨌든 4차 산업의 개요를 배우고 네. 이번 주에 발전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저는 듣고 이게 있어서 아주 저 엄청 고민하는 4차 그러니까요. 산업혁명은 네. 이게요, 4차 산업혁명 분과에 정치행정 분과도 들어가야 돼요. 네, 그리고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사회혁신으로 들어가는 4차 산업혁명의 공공성을 완성하는 거야. 이건 뭐냐면 일자리가 줄어요. 그러면 소위 복지라는 형태가 어떤 식으로 더 강화돼야 하냐. 주는 일자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핵심이
노동 시간이 6시간 이하로 줄어야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일자리가 꽃을 제대로 피운다. 열린다. 네. 예, 그럼 일자리는 많아지고 동시에 6시간 노동을 하면 뭘 할 수 있게요? 정치 활동을 할 수 있어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진국형 4차 산업혁명이 되는 거죠. 예. 저 맨날 이런 생각만 해요. 혼자 누워서. 지난주에 유영민 장관 후보자에 이어서 정말 저는 진짜 바로바로 저 이거 끝나고 나면 4차 산업혁명 박사 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혹시 가능하다면 일단은 섭외를 해보겠습니다.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섭외가 되면 이수혁 의원을 모시고 다음 주는 네. 뭐 한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다가왔으니까 그 얘기도 네, 좀 하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도 좀 얘기를 하고 통일은 진짜 대박인지 그 문제도 한번 얘기하고 한번 해봅시다. 안 되면은 다른 분들 모시겠습니다. 바쁘셔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미리 또 선약이 있을 수 있고요. 예, 안 되는데. 모셔야 되는데.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2부 순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 들어준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희망을 꿈꿔요 함께 더민주 더불어민주당 그냥 안 되는데? 난 싫은데? 이게 뭐, 그게 왕자에서 쫓겨난 그 폐서자들이 주로 보이는 행태잖아요. 행태예요? 그냥 나 싫어. 나 안 가. 나 아는데? 왜? 그러면, 난 그냥, 저거 사과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논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 약간 이제 발목이 잡혀 내가 볼 때. 어제 운영위원회 그렇게 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잠깐. 운영위원장이 정우택인데 정우택 의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운영위를 열었는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동의를 얻어서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우리도 바른정당, 국민의당 동의 얻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어요.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 비민주적인 과정을 습관적으로 몸에 배워서 그냥 이제 싫어. 뭐 안 돼. 뭐 이거 추경은 추경이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가뭄 뭐 예를 들면 일자리 이렇게 가뭄 야당이 넣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가뭄에 대한 대책도 하고 또 그것도 추경에 일부 반영하겠다 이런 노력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조정하고 있는데 또 그럼 야 정말 나는 제가 지역구가 충남 아산이잖아요. 정말 어르신들 농민들 진짜 본인들 목이 바짝바짝 타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걸 알면 추경은 추경대로 그렇죠. 또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대로 또 정부조직법 정부조직법대로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하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대화를 해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거 안 되니까 이것도 안 하고 더 발표했으니까 우리 또 안 하고 그냥 안 할 명분만 자꾸 만들어 갖고 이야기하는데 그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너무 어려울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래서 스스로 발목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지지율은 더더욱 떨어지고. 그렇죠. 지금 호남에서 그 민주당 지지율이 70%를 넘었고 어머 99%였었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고 아, 그러네. 민주당 자체 지지율이. 아, 네. 저는 예. 우리 당도 99%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99% 넘어가지고 그래서 그런지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국민의당이 일자리 추경에 부정적이었었는데 추경안의 시급성을 인정하면서 약간 저장적으로 변했습니다. 좋으네요. 예, 김동철 원내대표가 일자리 문제의 절박성 우리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 뭐 이러고 예,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말도 하고.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을 향해 가지고 또 어차피 민주당 합칠 것이다. 뭐 이런 막말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에서 발끈하고 그러다가 뼈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그러던데 국민의당 쪽에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지금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고 홍준표 전 도지사뿐만이 아니고 벌써부터 대통령 탄핵 이야기 꺼내는 야당 의원들이 있어요. 지난주였나요?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 그런 이야기는 한 거죠. 이철우 네, 정보위원장이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좀 참 정말 답답한 걸 그리고 저기 홍준표 이제 후보자잖아요. 당대표 후보자로 아예 나섰는데 그분은 자기가 지난번에 재미를 봤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내가 생각보다 많이 얻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렇지 막말해서. 예,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연장선상으로 계속 하시는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그 당의 의원들이나 또는 그 당의 당원들은 야 지난번 지지율만큼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인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10%도 안 되거나 10% 이 언저리 선에 있으니까 지난번에 한 20% 정도 얻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가 빨리 복구하자라는 마음 자세로 다른 거는 다 안 한다. 그렇게 한 원내는 그렇게 그쪽에선 진행을 하고 또
국민들을 향해서 막말 던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가 20% 간다. 약간 이런 식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거 사실은 진짜 한번 국민들이 크게 한번 평가해서 정리를 안 하면 이 문제 저도 정말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정치가. 그게 소수 결집 전략이죠. 뭐. 그래서 홍준표 전 도지사가 새누리당 의원 시절에 그때 이제 우리가 정권 잡았을 때요, 참여정부 때. 그때 뭐라는 얘기했냐면 야당은 경제 잘 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지금 이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은 돼 있지만 언제 이제 확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줄줄이 남았습니다. 지금 김상곤 후보자부터 해가지고 또 뭐 국방부 장관도 남아 있고요. 환경부 장관 청문회도 남아 있고 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도 남아 있고 뭐 국세청장 남아 있는데 야당이 엄청 벼르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최소한 몇 명은 우리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네, 이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보고 제가 대변인으로서 그 후보자들하고 접촉을 이렇게 해보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청문회를 하기 전까지는요, 대부분 야당이나 언론이 검증하거나 또는 의혹을 부풀리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를 하는 시점부터 평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문제 가령 예를 들면 김상조 위원장도 처음에는 어떻게 무슨 땡땡 아파트에서 살 수가 있어. 재벌계획 한다는 사람이 막 이랬었어요. 그러다가 사실은 제 와이프가 네. 암이었고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그럼 그럴 수 있겠구나. 라고 국민들이 오히려 동의해 주신 지점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걸 빌미로 그런 이유로 또 뭐 위장전입이다 이런 이유로 또 야당은 막 계속 안 된다 하지만 국민들은 오히려 동의하셨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진짜 다다 시즌3 28회 방송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 맹활약 하신 조홍철은 가셨고요. 예. 고정 멤버 강훈식 대변인 그리고 최민희 위원장입니다. 부위원장 아닙니다. 부자 뗐습니다. 최민희 위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변인님. 네. 우리 녹화한 날이 21일인데 오늘 사당 원내대표들이 회동을 예. 하기로 했는데 무산됐다면서요. 네. 정말 미치겠습니다. 무산됐습니다. 네. 무산된 이유는 뭐 자유한국당이 반발했나요? 이게 사실은 아주 솔직하게 이 자리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원래는 사당을 다 합의시켜서 가려고 하는 게 원내의 목표였는데 지난 한 달 동안 너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자유한국당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니까 무조건 안 튀니까 그래서 엊그저께 월요일인가요부터 이제 구분 좀 해서 대응하자. 구분해서 대응하자. 그래서 3당이라도 합의가 좀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좀 새로운 방식으로 지금 접근해 가고 있는데요. 이게 나머지 3당을 조율하는 문제가 보통 기술이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1대1이니까 이건 나 싫어. 그래 그럼 우리가 이거 좀 도와줄게. 뭐 이렇게 해서 좀 만들 수 있는 합의가 야 네가 그거 만들어주면 우린 이거 안 해. 또 옆에서 또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거를 다 조정하는 것은 정말 아주 거의 예술 작품 만드는 것 같아요. 어렵다. 네. 근데 어쨌든 지금 야당이 의사일정 보이콧 같은 행동을 해가지고 인사청문회 아직 많이 남았는데 일정을 아직 못 잡고 있어요. 맞습니다. 곧 잡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못 잡고 있고 추경은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죠. 네. 못 나가고 있는데 야당 같은 경우에 다른 당은 차치하더라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노예요. 그래서 지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인사하러 갔는데 그것도 안 받아줬다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당은 그래도 또 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총리 인사도 안 받았는데 강경화 장관이죠. 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인사를 어떻게 받냐? 그냥 이럴 땐 웃지요. 그냥 더 이야기가 안 돼. 앞으로 그럼 다 안 받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로 진짜 야당 안 해보셨나 봐. 난 야당 정말 안 해보셨죠. 그러니까 너무 오랫동안 안 해보신 티가 팍팍 나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너무 어설프시죠 싸우시는 게. 너무 그 싸움도 제대로 못하면서 그리고 그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내가 왜 출마해야 되는가? 내가 그만큼 지역 주민을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 그런 준비가 돼 있는가? 이런 스스로 많이 되돌아보거든요. 근데 장관 같은 자리는 특히 이제 국회의원 출신들은 평소에 그런 것들을 소명의식으로 생각하고 사니까 좀 다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장관으로 임명받은 분들은 그런 시간을
압축적으로 집중해서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러운 일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고독한 결단이라고 이제 최민희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안경환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 가지 않고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것은 역시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청문회 가서 또 한 번 불거질 테니까. 네, 그래서 그런저런 의미에서 지금 의혹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민희 의원 말처럼 청문회 가서 이낙연처럼 그렇죠. 예, 김상조처럼 김상조처럼. 잘 대응하면 또 국민들의 지지를 또 박수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지켜보기로 하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어서 와줘요. 세상을 바꾸는 강한 정당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되어주십시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로운 사회, 모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한 사회, 모든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사는 사회, 새롭게 번영하는 나라,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지역 시도당으로 우편 또는 팩스로 입당 원서를 제출해 주시거나 온라인 www.더민주.kr로 언제든지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고요. 우리가 앞서서 광고 듣기 전에 이제 청문회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그 청와대가 지금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사추천위원회는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고 역할은 뭔지. 이게 참여정부 때 구성이 됐었어요. 네. 근데 참여정부 때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일 때 인사추천위원회에 들어오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사무총장이라 바빠서 저희 정책위원 하는 교수님이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폭이 넓었어요. 비서실장이 주재하고 관련된 수석이 다 들어오고 거기에 시민단체 몇 분을 모셔서 객관적인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진짜 경황이 없어서 이걸 구성할 시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비서실장도 하시고 민정수석도 하시고 시민사회 수석 어떤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혼내 대변인 입장에서는 후보자들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사실로 확인 안 된 여러 가지들을 미리 좀 제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좀 대응을 하겠습니다. 왜 앞뒤가 자초지종을 저희가 좀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요. 저희 입장에서. 근데 또 그분들의 문제는 대개 이런 것들이 정책 검증이면 저희한테 주실 거야. 그런데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문제를 또 생각해 보세요. 이동영 작가의 개인적 문제를 내가 설명한다고 이게 설명이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러니까 청문회까지는 좀 지켜봐 달라.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동영 작가의 문제를 본인이 설명해야지. 제 문제는 저도 못해요. 워낙 많아가지고.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이 강훈식 있는 것 원내 같아요. 대변인께서 네. 너무나 훌륭한 대변인이세요. 그게 이렇게 지난 우리가 야당 시절에 보면 여당이 그렇게 잘 안 했어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정우택 의원도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오히려 구새누리당이 더 하고 싶은 말 다 했어요. 여당 때. 근데 이제 이거는 저는 후보자의 고독한 대응? 결국 그거에서 승부가 갈린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상조 내정자가 이제는 위원장인데 위원장이죠. 예. 정말 잘하셨어요. 그렇죠. 청문회 때 진솔하게. 그리고 그 총리님 이낙연 총리. 총리도 잘했죠.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정할 건 딱 인정하고 진솔하게 답하고 그래서 후보의 고독한 시간들이죠. 순간순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경환 후보자 제가 옆에서 그 과정을 보면서도 그분이 결론은 아까 이제 제가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5년 동안 한없이 이 일에 매진할 수 있는 분이었다는 장점 또 뭐 아쉬운 지점도 굉장히 많아서 본인이 했을 거 아니겠어요. 추천은 뭐 청와대에서 했죠. 하지만 결론은 본인이 내시는 거예요. 네. 즉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이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장관 후보자로 임명받은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누가 옆에서 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어떤 현실적인 한계 인사청문회에서 인사검증의 현실적인 한계를 차지해 두더라도 그 본인 스스로가 그거에 대한 스스로의 답변? 이게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출마하면 출마 전에 나는 왜 출마하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